네, 2022년 추수감사예배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양을 하겠습니다. 찬양은 행복이라는 찬양인데 제가 먼저 앞에 1절하고 뒤에 2절은 잘하시는 분이 연달아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우리 대구제일고등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지금처럼 늦은 시간까지 매일 결석 없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학년은 원래 처음입니다. 여러분들 수능 대박 날 것입니다. 여러분, 3학년 여러분 화이팅! 사랑합니다. 내가 해준 밥 잘 먹고 건강하게 활기차게 수능 시험을 열심히 보자. 파이팅! 다른 거는 모르겠고 지랄 맞은 담임 선생님 만나서 고생 많이 했고 좀 더 마무리 지어서 수능날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일단 자기들이 원하는 다 최저 맞추시고 그래서 다 웃는 모습으로 보길 바랍니다. 화이팅! 고생했고 마냥 힘든 순간으로만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화이팅! 3회 3반 아이들 안녕. 1년 동안 너희들과 함께해서 정말 즐거웠다. 뭐 이런 일 저런 일 많았지만 좋은 추억 많이 쌓은 것 같고 평생 기억에 남은 것 같아. 대학에 지나면서 인생의 다음 챕터를 할 텐데 정말 꽃길만 걷도록 쌤이 마법을 걸어주겠어. Expecto Patronum! 인쇄권 수능 치르기 위해서 달려온다고 너무 고생 많았고 힘든 날도 많고 지치는 날도 많았을 텐데 지나고 나면 이런 날들도 다 좋은 기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오마 친구들 안녕.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마지막 관문도 무사히 잘 통과해서 멋진 결과를 가진 어엿한 대학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손길이 닿는 모든 곳이 정답이길 선생님이 기대하고 부대하겠습니다. 모두들 화이팅! 안녕 얘들아. 긴장하지 말고 끝까지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대구 제1고 3학년 6반 화이팅! 3학년 7반 학생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수능 차분하게 잘 준비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화이팅! 수능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는데 수능 잘 치기 바랍니다. 스펙은 조작이 가능하지만 스토리는 만들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면서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마지막에 한번 대박을 쳤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제일고등학교 파이팅! 3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요정의 미를 거두길 바라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파이팅!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파이팅! 예전에는 학교 운동장에서 전체 학생들 다 모여서 조회를 한 번씩 했었습니다. 국민조회의 첫 순서가 바로 국기에 대한 경례입니다. 지금도 가끔 하죠. 전교생이 다 운동에 서서 국기 보고 동시에 다 한 1000명 되는 사람이 다 국기에 대한 경례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마치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도대체 국기에 대해 경례할 때 그 태극기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 물어보니까 전체 95%가 I have no idea, 아무 생각이 없답니다. 그냥 멍하게 했대요. 한 100명 중에 4명 정도, 한 4% 정도는 태극기 참 더럽다, 좀 빨지 그 생각했대요. 참고로 우리 학교 태극기는 깨끗합니다.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 1% 정도가 조금 재수없지만 태극기 보면서 나도 참 내 삶을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그 100사람 중에서 아무 생각 없는 95명, 그리고 좀 태극기 좀 빨지 했던 4명, 그리고 내가 참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다 1명, 그들 중에 누가 여러분의 어떤 지역이나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면 좋겠습니까? 그 예전에 제가 참 감동 있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지금 책 내용은 기억 안 나는데 제목은 너무 아주 인상적이어서 기억납니다. 한번 제목을 맞춰보실래요? 제가 한번 띄워드릴게요. 10대에 를 꾸고 20대에 땡땡하여 30대에 땡땡땡을 발하는 인생이 되라. 첫 번째 쉽죠? 꾼다는 게 뭐죠? 10대에
꿈을 꾸고 20대에 뭐하냐? 준비하여 30대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생이 되라. 그 제목입니다. 근데 우리 현실은 어때요? 10대에 꿈을 꾸고 20대에 그 꿈을 잘 준비해서 30대에 금년에 진출해서 점점 살아갈수록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첫 출발 10대에 꿈을 꾸는 것부터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꿈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꿈은 드림이 아니라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전은 영어에서 본다는 의미죠. 그래서 멀리 있는 사건들을 내 눈앞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계가 뭐죠? 멀다, 텔레, 보다, 비전. 텔레비전이 멀리 있는 것을 내 눈앞에 당겨서 볼 수 있게 하는 기계 아닙니까? 비전. 비전이란 말은 단순하게 시각적인 것을 넘어서서 어떤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소니에서 만든 전기차 브랜드 이름이 바로 비전 S. 마블에서 나왔던 그 히어로 이름 중에도 비전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 볼텍스라는 그 게임에 속해 있는 그 노래 제목도 비전이라고 하고, 또 기독교 교회 찬양 중에서 아주 유명한 CCM 찬양 제목이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사전적인 의미로는 장래에 대한 전망, 미래상. 그래서 우리나라 바꿀 때 이상, 전망 이렇게 바꾸는데,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10대 때 어떤 꿈을 꿔야 되겠는가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미 요셉에 대한 스토리는 2000년도에 드림웍스라는 제작사에서 이집트 왕자 2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로 이미 제작이 되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입니다. 어마어마한 상승과 또 감당하지 못할 하강이 그 인생에서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합니다. 출발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요셉은 아주 부유한 집에 12형제 중에서 11번째로 태어납니다. 출발이 안 좋죠. 자기 외 형들이 10명이 있는데. 그런데 반전은 요셉이란 11번째 이 아이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앞에 형들 10명을 합친 사랑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요셉 혼자 받았습니다. 특별히 형들은 그냥 시장에서 대충 뭐 보세 옷 입고 아나바다 물려입고 이러는데, 아버지가 요셉에게는 왕족들이나 입는 아주 귀한 옷을 구별해서 입혀주기도 하고, 또 형들은 들에서 양을 치고 목장에서 일하고 그렇게 일을 하는데 요셉은 들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형들이 아주 시기하죠. 재수 없다, 저놈 싸가지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버지가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백이 돼주니까 별 문제 없었어요. 거기다 요셉은 아주 어릴 적에 아주 특별한 꿈을 2번이나 꿉니다. 한 번은 밭에서 추수하고 있는데 요셉이 묶었던 단이 딱 가운데 서고 10명의 형들과 1명의 동생이 묶었던 단은 요셉의 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꿉니다. 2번째 꿈은 더해요. 해와 달과 11개의 반짝거리는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뻔하잖아요. 이게 형제에 관한 꿈인데, 그러면 형들에게는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꿈이 될 수 있으니까 좀 기분 좋더라도 속으로 사귀고 나중에 기회 좋을 때, 분위기 좋을 때 살짝 말하는 게 괜찮은데, 요셉이 사회성이 없는지 눈치가 없는지 이 얘기를 막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형들에게 미운 털이 박히는 거죠. 참고로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유명한 그림을 여러분 아마 봤던 기억이 날 겁니다. 또 이 그림 배경으로 돈 맥클린이라는 가수가 화가 이름을 따서 빈센트라는 제목의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기도 했죠. 밤하늘의 달과 별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고흐 특유의 그 화풍이 있죠. 혹시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별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별이 5개! 잘 들었으면 아마 유추가 될 겁니다. 별은 11개입니다. 바로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은 요셉의 꿈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거죠. 본래 요셉의 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라고 나오는데, 이 그림에 선명한 달도 나오죠. 11개의 별도 나오죠. 그런데 해는 없습니다. 밤에 관한 그림이니까 해가 없죠. 그런데 어쩌면 이 그림 가운데 있는 교회가 바로 해가 아닐까. 그림 속의 교회는 불이 꺼져 있습니다. 물론 늦은 시간 밤에 교회 불 꺼지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만, 제가 고흐의 마음이 되어본다면 고흐라는 사람이 목사님 아들이었거든요. 저는 평생 참된 진리가 뭔가를 해서 많이 고민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흐 마음속에 불 꺼진 교회라는 것은 그가 겪었을 치열한 인생 가운데서 구원에 관한 열망, 그리고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절망, 그것들의 어떤 상징적인 것이 바로 이 불 꺼진 교회가 아닐까라고 제 생각을 말해봅니다. 편애, 그리고 그 꿈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참고 참았던 형들의 분노를 폭발시키게 됩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요셉 불러서 형들이 지금 밭에서 일하는데 일 열심히 하는가 한번 살짝 보고 와라. 농땡이를 치는지 열일하는지 보고 나한테 와서
일러달라 그런 얘기죠. 요셉이 형들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기 갔다가도 보니까 벌써 한 달 전에 갔다 그러고 저기 가니까 한 주 전에 갔다 그러고 그래서 고생해서 드디어 형들이 있는 곳에 찾아갑니다. 근데 형들도 멀리서 동생 요셉이 오는 걸 먼저 알아차립니다. 왜요? 요셉은 입은 옷 자체가 달라요. 자기들은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요셉은 왕들이나 입던 그런 아주 멋진 옷을 입고 있으니까 멀리서 요셉 오는 걸 보고 그때 한마디를 해요. 형들이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꿈쟁이가 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 인생의 첫 번째 롤러코스터를 타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미웠던지 글쎄 형님들이 동생 요셉에게 해서는 안 될 만행을 저지릅니다. 꼴도 보기 싫은 이 요셉의 그 옷을 벗겨가지고 막 갈갈이가 찢어버려요. 그리고 마침 그때 사막을 지나다니면서 무역을 하던 그 대장들에게 동생 요셉을 팔아버려요. 그리고 팔면서 당시 노예 한 사람 몸값을 받고 팔아버리고 그 찢어진 옷은 아버지를 속여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오다가 순 염소에 피를 막 묻혀가지고 아버지께 그 옷 조각을 보여주면서 혹시 아버지 이거 요셉 거 아닙니까? 우리 오다가 발견했는데 요셉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마 요셉이 형들 찾으러 가다가 길 잃고 헤매다가 들짐승에게 먹혀 죽었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아버지가 그것 가지고 얼마나 통곡하는지 몰라요. 한편 팔려갔던 요셉은 부잣집 도련님에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버렸어요. 이집트로 팔려가서 노예시장에서 노예로 나오죠. 근데 한 집에 팔리는데 그 집은 마침 이집트의 파라오의 안전을 책임지는 아주 고급 장교의 집안에 노예로 팔립니다. 요셉은 기가 막히죠. 근데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성실하게 집안일 해가니까 그 주인이 점점 요셉 보고 이 친구 참 괜찮은데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중에는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깁니다. 열쇠 다 주고 비번 다 알려주고 심지어 계좌번호 비번까지 다 알려줍니다. 그 정도로 신뢰했고 요셉도 이걸 잘했던 거죠.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당시 요셉의 외모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 같지 않은 거죠. 우리 학교로 치면 누구가 다를까? 서가범 쌤이나 이동진 쌤이나 이래 말하면 또 말씀 안 되는 쌤들도 화를 내겠는데 하여튼 훈남이었다는 거죠. 물론 저는 예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이 요셉에게 다가와서 작업을 걸어왔던 거예요. 근데 요셉이 요즘 말은 뭡니까? 교회 오빠 아닙니까?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집안의 모든 건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우리 장군님께서 유일하게 사모님은 이건 안 되죠.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아주 집념의 여인이 매일 꼬십니다. 근데 요셉도 철벽입니다. 결국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침 요셉이 그 집안으로 출근하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넓은 집에 본래는 부엌에도 저기 뭐 사무실에도 어디에 서재에도 청소하는 사람, 일 보는 사람, 요리하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그날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사모님 오늘 작정한 듯이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작업을 겁니다. 아무도 몰라. 우리가 뭘 해도 아무도 모른다고. 내가 입 다물고 네가 입 다물면 이 비밀은 아무도 몰라. 근데 요셉은요 철벽입니다. 단호합니다. 사모님 죄 짓고 사모님하고 나하고 입 다물면 된다 생각하지만 저는 제가 믿는 신앙에서는 우리 둘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하나님도 함께 계십니다. 안 돼요. 결국 사모님은 자기가 의도하던 대로 일이 안 되니까 분노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욕심인 거죠. 여러분 그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랑하는 사람끼리 데이트하는 거다고 사람을 폭행하는 폭력이 어떻게 같이 나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단어예요. 근데 이런 모순이 있죠. 나는 널 사랑하는데 왜 너는 날 사랑 안 하니? 이거는 사랑이 아니고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사모님도 처음부터 요셉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고 욕심부린 거예요. 근데 이 약한 사모님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요셉이 입고 있던 옷을 막 빼앗아가지고 막 갑자기 소리 지릅니다. 저 나쁜 놈이 내한테 뭐 던져달라고 덮쳤는데 내가 과음 지르니까 도망갔다. 사람들아 지 나쁜 놈을 잡아줘. 나는 억울하다. 막 이렇게 과음 쳤어요. 미친 거 아니야?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그날 저녁에 퇴근한 주인이 이 사건을 듣자마자 요셉을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요셉이 두 번째 추락하는 거죠. 형제들이 팔리는 게 첫 번째 추락이고 두 번째는 잘 버텼는데 어이없이 그리고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강간 미수범 아닙니까? 그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쯤 되면 정상적으로 사는 게 불가능할 상황 아닙니까? 요즘 말로 100% 우울증 걸립니다. 왜 맨날 나한테만 그래? 내가 만만해? 난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사람이야? 근데 요셉은 감옥에 갇혀서도 여전히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비결이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의 진심과 나의 사정을 아신다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그가 어릴 때 꾸었던 꿈 때문입니다. 언젠가 내 형들이 내게 절하는 날이 올 것이다.
내가 정말로 잘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믿음이죠. 근데 신기하게 마침 그 감옥은 정치범들을 추감하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예로부터 정치범은 왕에게 가장 위협적인 그런 사람이었죠. 진짜 왕을 해하려고 하던 나쁜 사람도 있지만 목숨 걸고 왕에게 올바른 소리 하다가 미운 들 밖에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요셉은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감옥에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파라오의 가장 측근에서 일하다가 어떤 일이 있어서 동시에 감옥에 수감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파라오의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파라오의 그 떡을 관리하는 음식 관리하는 사람인데 옛날부터 왕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음식을 담당하는 신하로 뒀잖아요. 왜? 대부분 다 음식을 통해서 독살을 많이 됐기 때문에 가장 왕에게 신뢰받던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좀 찝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런 말 합니다. 꿈을 제게 알려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술 담당했던 신하가 말합니다. 내 꿈은 포도송이가 세 송이 열렸길래 즙을 내서 파라오에게 바쳤다. 요셉이 그 꿈을 듣고 난 다음에 거기에 세 송이는 바로 3일입니다. 3일 안에 당신은 다시 파라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신하로 복직이 될 겁니다. 내 말대로 다시 그 자리로 올라가서 힘이 생기면 저를 좀 풀어달라고. 저는 원래 이 동네 사람도 아니고 억울하게 잡혀왔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분 좋게 오케이 내가 만약에 복직되면 내 명예를 걸고 반드시 너를 이 감옥에서 풀어줘서 네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되자 옆에 있던 다른 신하가 해석이 너무너무 좋은 걸 보고 자기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야 나도 좀 해석을 해달라. 내 머리에 떡이 있는 새 바구니가 있었는데 어디서 새가 포로로 날아와서 그 떡덩이를 이렇게 먹더라. 이건 무슨 꿈이냐? 어르신 죄송하지만 그 꿈은 사흘 안에 어르신에게 흉한 일이 있을 거라는 그런 꿈 같습니다. 그때부터 3일 뒤가 바로 파라오의 생일이었는데 요셉의 말처럼 술 맡은 신하는 다시 오해가 풀려서 본래 자리로 복직이 됐고 떡 맡은 신하는 허용됩니다. 내가 풀리면 반드시 너를 내가 풀어줄게 했던 그 술 맡은 관장이 너무 기뻤던지 또 일이 바빴던지 몰라도 싹 잊어버립니다. 요셉이 드디어 자기 오해를 풀 수 있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주어졌구나 싶었는데 기대가 아주 컸는데 거의 다 왔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그때도 자기 삶의 페이스를 잃지 않고 무던히 길을 갑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 파라오가 아주 찝찝한 꿈을 꿉니다. 그것도 연타로 두 번의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은 나일 강가에 정말 살쪄서 포동포동한 7마리 암소가 이렇게 불뜯고 있는데 어디선가 아주 흉측하고 뼈밖에 없는 보기에 흉측한 소가 와가지고 그 살찐 소를 다 잡아먹는 꿈을 꿉니다. 두 번째 꿈은 뭐냐니까 누가 봐도 아주 많은 열매가 맺힌 7 이삭이 있었는데 열매도 하나도 없고 쭉쭉이밖에 없는 흉년의 흉년을 상징하는 그런 마른 이삭이 와서 이 포동포동 열매가 맺힌 이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을 꿉니다. 이 불길하고 찝찝한 꿈을 꾼 다음에 잊혀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그 나라에서 점술가들,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 현자들 다 불러가지고 자기끼리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뭔 꿈인지 모르겠다. 해석해달라. 당신들은 지혜자 해석을 해달라. 그렇게 말하는데 문제는 왕의 꿈이니까 이걸 함부로 못 푸는 거예요. 이 해석이 틀렸다는 것이 발각되면 왕을 속인 죄로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3족, 9족이 가문이 다 멸종하는 그런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죠. 그때 2년 전에 풀려났던 그 술 맡던 관원장이 갑자기 감옥에 있던 그 젊은 친구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달려가서 전하, 사실 내가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감옥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친구가 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왕이 바로 명령하죠. 빨리 그 요셉이라는 자를 불러오더라.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됐고 성범죄자로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밑바닥에 내려갔던 요셉이 당시에 최고 권력자였던 파라오 앞에 1대1로 딱 서게 되는 거죠. 이제 막힘없이 그 꿈의 의미를 쭉 설명해 갑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꾸었던 두 꿈은 사실 두 꿈이 아니라 한 사건입니다. 앞으로 이 땅에 7년 동안 어마어마한 풍년이 될 겁니다.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보관할 창고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풍년을 올 겁니다. 그 풍년이 끝나자마자 이어서 혹독한 흉년이 7년 동안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 앞에 7년 풍년 동안에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런 해석을 쫙 해주고 대안을 쫙 풀어줍니다. 왕이 이 말 듣자마자 지금 치면 다리 힘 풀린 거예요. 너무 요셉의 지혜 앞에 왕이 감탄해가지고 즉석에서 요셉을 2인자 총리로 지명해버리고 왕이 손가락에 끼고 있던 결제 반지를 떼가지고 요셉에게 그냥 줘버립니다.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 이집트였는데 이 이집트에서 보통 사람 중에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가 바로 총리 아닙니까? 근데 그 총리 자리에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그것도 노예로 팔려왔다가 강간 미수범이라는 아주 쪽팔리는 죄목을 가지고 감옥에 있던 사람이 한꺼번에 총리가 돼버립니다. 이게 용납될 일입니까? 안 되죠. 그 나라에도 얼마나 공부 잘하는 사람 많고 똑똑한 사람 많고 지혜로운 사람 많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왕 앞에 가서 전하 아무리 그래도 저 사람을 총리로 세우면 너무합니다. 저도 좀 합니다. 이렇게 요셉과 좀 이렇게 합을 겨뤄볼 만한 그런 급이 안 되는 거예요. Absolutely. 탁월함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평균 99.9인데 2등이 평균 57, 3등이 56 이래 되는 거예요. 2등하고 1등하고 막상막하 비슷한데 이왕이면 우리나라 사람마다 이 분위기가 아니라 아예 급이 다른 레벨이 다른 사람이 요셉인 거죠. 7년 동안 정말로 창고를 준비해서 양식을 다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자마자 예상대로 흉년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흉년이 심했던지 흉년 첫 해 만에 지난 7년 동안의 풍년을 다 기억도 못할 정도로 잊어버릴 정도로 혹독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집트와 인근 나라에서는 이제 목숨 걸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양식이 없는데 지방에서 귀족들, 호족들 왕에게 와서 자기 돈을 다 주면서 양식을 좀 달라 그래요. 팝니다. 다 먹었어요.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땅을 다 왕에게 주면서 좀 양식을 달라 그래요. 줍니다. 그러니까 이 7년 흉년 지나는 동안에 왕권 강화, 중앙 집권화, 한국에서도 많이 들어봤죠? 왕이 가장 원하는 그 마지막 한 수를 요셉 때문에 파라오는 그저 먹은 거예요. 얼마나 파라오에게 요셉은 귀하겠습니까? 좀 복덩어리죠, 복덩어리죠. 그런데 이 흉년은 이집트만이 아니라 인근 동네까지 다 흉년이었어요.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가 살던 땅도 역시 기가 막힌 흉년입니다. 아까 말했죠. 요셉은 잘 사는 집안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요셉의 아버지가 형제를 불러놓고 얘들아 우리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다. 들어보니까 이 옆에 동네 이집트에는 양식이 있다니까 이 돈을 가져가서 좀 양식을 좀 사오더라. 자기가 팔아먹었던 동생이 거기에 총리가 됐을 거는 생각도 못하죠. 그냥 돈 주고 양식을 사오면 끝날 일인데 자기가 살아가는 그 타이밍에 이집트의 최고 높은 전설 중에 전설을 부르는 그 국무총리가 자기한테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형제들이 양식 사러 왔다가 총리가 온다는 말에 어떻게 합니까? 바짝 고개를 숙여요. 감히 어디라고 그 총리랑 눈과 눈을 맞댑니까?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Dreams come true. 자기 눈앞에 형들이 고개도 못 들고 벌벌벌 떨면서 바짝 엎드려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제 어릴 적에 괴롭혔던 그 억울함을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형들에게 복수하는 그런 게 아니라 까딱하면 굶어 죽을 뻔했던 이 요셉의 온 가족이 요셉 덕분에 다 살아나고 나중에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고 형들 가족을 다 책임지고 심지어 형들의 자녀들 조카들이 요셉이 책임지고 전부 다 키워주고 보호해줍니다. 이들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민족이 만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출발이 바로 요셉의 꿈이 된 겁니다. 보세요. 요셉 삶 정말 기구하죠. 파란만장하죠. 드라마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은 내려갔다가 또 회복했다가 또 내려갔다가 회복했다가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요셉의 삶에 대한 태도는 늘 한결같습니다. 잘 나갈 때도 낙심할 때도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삶을 못 버티고 우울증 걸리고 살기 싫다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을 그때에도 요셉은 변치 않아요. 어릴 적 하나님이 줬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눈물 나고 어려울 때도 많지만 그때마다 그 꿈을 되새깁니다. 그리고 그 꿈이 선명해질 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그 꿈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죠.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 보셨나요? 거기 보면 아마 안 읽어보신 분도 이 중요한 개념을 알 거예요. R은 VD, Realization은 vivid dream. 생생하게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 그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기가 막힌 뉴스 하나 봤습니다. 그 어느 카페에서 한 오후 7시쯤 돼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배달 주문이 2잔이 왔어요. 그 라이더가 오셔가지고 그 주소지 찍어드리고 갑니다. 그 라이더가 가서 그 집에서 커피 주면서 띵동하니까 앞에 사람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 찍어 보내드리고 앞에 놓고 갑니다. 맛있게 드세요 라고 딱 왔어요. 그때가 7시 한 15분쯤 됐겠죠. 가게 문 닫으려고 마감하려고 한 11시 돼가지고 하는데 왜 전화가 또 왔어. 하시는 말씀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켰는데 얼음이 다 녹았다는 거예요. 커피를 7시 주문했는데 연락이 없더라. 그래서 혹시나 해서 11시에 문 열어보니까 커피가 있고 아이스 아메리카노인데 다 녹아서 얼음이 없더라. 이거 어떡할 거냐. 확인해보니까 7시 한 15분쯤에 분명히 라이드가
도착해서 사람이 안 나오니까 문자 보내드리고 사진 찍어 보내드렸다 확인되거든요. 그래서 말하니까 아니 나는 못 들었다. 그때 목욕하고 있어서 못 들었다.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카페 사장님도 이건 내 책임이 아닌가? 어쩔 수 없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나오시면 별점 때려 쏠 거라고. 참 살기 퍽퍽해요. 역지사지가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자기가 카페 사장인데 그런 당해봐요. 그 기분 좋은 일인가?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는 건 다 이해해야 되고 남들 건 이해 못하겠고 뭐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도 같이 거기 끼어서 그런 사람으로 흘러가야 될까요? 내가 착한 사람으로 살다가 호구되고 바보된다. 그러니까 나도 욕심부리고 살자. 그런 사람 돼야 될까요? 오늘 결론 내면서 여러분 오늘 제목을 제가 꿈을 꿉시다 잡았는데 여러분 좀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꿈이 건강하고 가치 있는 꿈을 꿔야 돼요. 내 한 몸 잘 살겠다. 나의 꿈은 돈 많은 백수가 되는 게 꿈이다. 이런 이기적 꿈 말고 여러분 중에는 진짜로 잘 돼가지고 여러분의 집안을 가문을 살려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중에는 나중에 잘 돼가지고 우리 학교 동창회장 돼가지고 후배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또 필요할 때 도움 주고 그런 사람도 일어나야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지역을 살피는 비산동, 평리동 이걸 대표하는 구의원도 나오고 서구를 대표하는 시의원도 나오고 또 서구청장도 우리 학교 졸업생도 나오고 더 나아가서 대구시장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민의 삶을 살피는 그런 리더들이 인재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제가 나무위키 찾아보니까 대구제일고 출신 인물 보니까 세 사람이 있대요. 세 사람이 슈퍼스타 K 시즌2의 힙 통령 아이돌 그룹 리미트리스의 멤버 장문복 저도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2014년 졸업생 1학년 재학 후 서울에 위치한 한국예술고등학교 전학 갔던 방탄소년의 태영이 V 또 한 명 더 있어요. 2014년도에 고백송 리액션으로 SNS 통해서 유흥세를 탄 김규리라는 분이 2020년에 졸업했대. 아 내가 못 봤네 아쉽게도. 이 세 분이 지금 제일고를 졸업한 나름 유명한 사람이 돼 있어요. 저는 이 사람뿐 아니라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인문사회계열에, 이공계열에, 예술계 쪽에서 또 체육계나 문화계, 교육계 여기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를 빛내고 또 우리 학교 이름을 자랑스럽게 드러낸 그런 인재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 따뜻한 사람, 좀 사람 냄새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학교에서 많이 흘러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처럼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서 3년간 이 학교에서 정직한 땀을 흘려내는 귀한 대구제일고등학교 교사들과 또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수능을 목전에 둔 고3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이제 남은 게 고작 이제 열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많이 초조하죠. 목사이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실력 발휘를 잘해서 당당하게 여러분이 멋진 성격을 들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할 테니까 힘내시고 남은 기간 동안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지만 감사할 제목들이 많지만 더 나아가서 그 감사를 씨앗을 기반으로 해서 꿈을 꾸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